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이 골드바 말고 실버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뉴스에 부자들, 세계 부자들이 골드바 말고 실버로, 은으로 눈을 돌려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봐서 한번 주제로 갖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귀금속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늘 금이었죠. 위기 때마다 금값이 치솟고 부자들은 금을 금고에 쌓아두죠.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자산은 금이다라는 공식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억만장자 투자자들과 글로벌 자산가들이 시선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눈길이 금이 아니라 바로 은이라는 겁니다. 실버요. 왜일까요? 단순히 은이 금보다 싸서 그럴까요? 아니면 장식용 수요가 늘어나서요? 아닐 겁니다. 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금속입니다.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5G 통신, 이 모든 기술의 밑바탕에는 은, 실버가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금이 과거의 부를 상징했다면 은은 미래의 산업과 부를 지탱하는 자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은을 바라보는 건 단순한 투자 아이템 선택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의 판을 읽는 안목과도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투자 시장에서 앞서갈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남들이 다 하는 거 또는 남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큰 재미를 보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은 투자가 금 투자에 비해 남들이 모르고 있고 새로운 투자 시장의 개척이냐, 블루오션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금보다는 수요가 적은 것은 맞으나 새로운 투자 시장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현재 세계 부호들이 해치 자산으로서 은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면 유추해 본다면 무심코 은이라는 자산은 가치가 없어라고 지나가기에는 한번 두들겨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이라는 금속은 대체 무엇이고 왜 사람들이 투자 시장에서 여기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금이 절대적인 안전자산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각국 정부가 외환 보유고에 쌓아두며 국제 금융시장의 기준이 되던 자산이 바로 금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금은 신뢰의 보증수표이자 위기 때마다 달려가야 하는 피난처였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금은 여전히 중요한 안전자산이지만 투자자들의 눈길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안전자산이면서 동시에 성장자산이길 바랬던 거죠. 그런 성장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바로 은으로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은 저장 가치는 뛰어나지만 산업적 쓰임새가 제한적이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금금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뭐 딱딱하고 좋고 빛나고 다 좋은데 사실 저는 쓰임새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쓰임새가 제한적인 건 금이니까요. 반면에 은은 귀금속적 성격과 동시에 산업재로서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ESG,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전환이 화두가 되면서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건데요.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5G 통신망, 반도체, 의료기기 모두 은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산업이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가격의 접근성인데요. 금은 온스당 2,000달러 이상으로 고가이죠. 은은 20에서 30달러 수준밖에 안 됩니다. 억만장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은은 가난한 사람의 금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접근성이 높을수록 대중적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곧 시장 전체에 매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도 이런 심리적 요인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금은 이미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죠. 대체제로 저평가되던 은을 찾는 투자 심리가 커진 거죠, 반대로. 역사적으로 금은 비율이 정상 범위로 벗어나 있을 때 투자자들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쪽을 매수해 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는 분석이 많은 거죠. 즉, 금은 여전히 안전자산의 상징이지만 은은 안전자산 플러스
손장 산업재료, 성장의 산업재료가 쓰이고, 그리고 저평가 투자처라는 3박자를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금보다 은이 더 주목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은은 단순히 반짝이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은의 성질을 알아야겠죠. 금처럼 귀금속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도 동시에 현대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 원자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독특한 이중성이 은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죠. 먼저 귀금속으로서의 은을 바라보면 이런데요. 은은 인류 역사에서 화폐와 교환 수단으로서 수천 년간 사용되어 왔죠. 실제로 미국은 20세기 중반까지 은화를 공식 화폐로 발행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도 은은 금처럼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쓰입니다. 다만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차이가 있을 뿐 귀금속으로서의 희소성과 보존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죠. 즉 은은 작은 금고에 담을 수 있는 화폐라는 전통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산업재로서의 은은 뭘까요? 은의 전도성은 모든 금속 중 최고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기, 전자제품의 회로, 접점, 배터리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죠. 태양광 발전 부분도 은은 태양광 전지에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데 핵심적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이제 탈탄소, 친환경을 외치면서 은 수요가 자연스럽게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럼 전기차 부분은 또 어떨까요?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에는 2~3배 많은 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3배. 네. 배터리, 센서, 전장 부품에 모두 들어가기 때문이죠.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은 이온은 강력한 항균력을 가지고 있어서 상처 치료제, 소독제, 의료기기 코팅 등에 잘 쓰인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은의 항균 수요가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5G, 반도체, 초고속 통신과 반도체 제조에도 은은 없어서는 안 될 소재이죠. 그러니까 귀금속과 산업재의 경계가 만들어내는 요 사이에 은은 존재한다는 거죠. 금은 경제위기 때 오르는 자산이지만 경기가 호황일 때는 산업적 수요가 분명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 가격 보면은 어딘가에서 전쟁하고 있거나 이런 뉴스가 터질 때 금값이 치솟죠. 그러니까 경기 호황일 때는 금 소식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반면 은은 위기 때 금과 같이 안전 자산으로 부각되고 경기가 좋아질 때는 산업 수요 증가로 또 가격이 밀려 올라갑니다. 즉 경기 사이클 어느 국면에서도 은은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은은 위기 때 금처럼, 은은 위기 때 금처럼, 성장기 때는 산업재처럼 쓰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독특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때는 자산이 오르는 같이 금과 함께 많이 오르는 건 아닐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나름 오릅니다. 그리고 또 성장기 때는 금처럼 깜깜무소식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산업재에서 많이 쓰이는 독특한 소재이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억만장자 투자자들이 은을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21세기 산업을 지탱하는 하이브리드 자산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은 자산이 오르는 분명한 귀금속은 맞아요. 하지만 이외의 메리트는 잘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은은 저평가된 자산이지만 사실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서 각종 산업에 쓰이고 미래 산업을 지탱하는 중심축에 있다. 현재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은이 금보다 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은이 오히려 더 희소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은은 주력 광물이 아닙니다. 금은 독립적으로 채굴되는 경우가 많지만 은은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은의 약 70% 이상은 금, 구리, 아연, 납 이런 것을 캐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함께 나온다고 합니다. 즉, 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은만 더 캐자라고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동 광산이라든지 아연 광산이 늘어나야 은도 따라 늘어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급 탄력성이 매우 낮을 수 있죠.
또 은은 재활용률의 한계점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금은 귀금속 특성상 주얼리, 도금 제품들이 녹여져 다시 시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재활용률이 무려 90%에 달하는데요. 반면 은은 스마트폰, 전자제품, 의료기기 등 산업재로 쓰이고 난 뒤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활용률은 20에서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즉 은은 한번 쓰이면 사라지는 소비재적 성격이 강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 압박을 더 키우기도 하죠. 은은 또 지속되는 공급 적자를 면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의 수요는 계속 급증하는데 공급은 늘지 않다 보니까 2021년 이후 글로벌 은 시장은 매년 공급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세계 은협회에 따르면 23년 은 공급 부족량은 약 2억 온스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는 10년 만에 가장 큰 적자 규모라고 합니다. 단순히 조금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만성 공급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 은채굴 산업의 제약은 아직도 멀고도 멀었다라는 거죠. 은광산 자체가 금광이나 구리광에 비해 규모가 작고 신규 광산 개발도 쉽지 않습니다. ESG 규제, 환경단체 반대, 자원 민족주의 강화로 인해 신규 채굴 프로젝트 승인 자체가 줄어들고 있죠. 그 결과 은은 가격 상승기조차도 생산량이 따라오지 못한 특징들을 보여왔는데요. 요약하자면 은은 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족한 금속이다. 그래서 희소한 이유는 부족해서 더 희소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금보다 일단 재활용이 어렵고 부산물 채굴 구조라 공급을 쉽게 늘릴 수도 없고요. 이미 수년째 공급 적자는 이미 이어졌고요. 바로 이런 점이 억만장자들, 그러니까 세계 투자자들에게 매력을 끄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수요는 폭발할 거고 공급은 제한된 자산. 이렇게 평가된다는 것은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치를 높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은 가격이 저평가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금은 비율의 역사적 불균형입니다. 투자자들이 은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자주 참고하는 지표가 바로 금과 은의 비율인데요. 역사적으로는 금과 은의 비율은 15대 1에서 20대 1 정도 됩니다. 요때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즉, 금 1온스의 가격이 15에서 20온스 정도의 가격과 맞먹는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비율이 80대 1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금이 은에 비해 상대적으로 4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많은 투자자들은 이것이 은의 저평가 신호라고 해석하는 거기도 하다 이거죠. 두 번째는 산업 수요와 가격의 괴리감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다는 건데요. 은은 금보다 산업 수요 의존도가 훨씬 높다고 말씀드렸죠.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의료기기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30달러에 머물러 있죠. 반대로 금은 산업적 수요가 거의 없는데도 2000달러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격차가 크다는 것은 은이 실제 쓰임새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기관 투자자와 중앙은행의 외면이라는 건데요. 이건 결국 금융권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은 중앙은행의 매수세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금은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로 직접 사들이면서 가격이 일정 부분 지탱이 되는데 은은 중앙은행의 매수세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정책적 수요가 없는 대신 오직 민간 수요에 의해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눌려 있는 측면이 좀 있죠. 하지만 이는 곧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저평가가 지속되고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크고 투기적 거래가 활발합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자주 급락하며 투자자들이 쉽게 떠나곤 하죠. 그러나 역으로 보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평가된 국면에서 진입을 한다면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커질 수 있는 자산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주식과 뭐 다른 거 별반 없죠.
다 아래에서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저평가된 국면이라는 것은 주식에서는 차트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만 사실 은이라는 것은 벌써 산업의 쓰임새 같은 것만 보더라도 그 쓰임새와 지금의 가격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얼추 지금이 좀 저렴하다, 비싼 편이다라는 것을 분석하고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 이게 뭘 뜻하는지는 아직 저도 잘 감이 없네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은도 투자로서의 가치 있는 상품은 분명하다. 뭐 그 정도로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산업재에 쓰임이 많으니까요. 넷째로는 바로 이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아직은 은이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억만장자 투자자들은 현재 금은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언젠가 시장은 균형을 되찾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금은 이미 정점에 있다라는 거고요. 이들의 메시지는 은은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하는 동시에 또한 저렴하기에 투자 가치는 아직 조금 미지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은은 단순히 싸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역사적 평균 대비 과소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산업 수요 대비 가격 괴리감이 느껴지고 금융권에서 외면하고 아직 인정해주지 않다 보니까 가격 눌림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하나 분명한 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평가된 자산으로 평가되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잠재적 리스크는 분명 크지만 보상은 훨씬 더 클 수 있는 자산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투자는 또 권할 수 없다. 뭐 참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시장 관망이 좀 필요한 거는 같습니다. 뭐 뉴스만 보고 투자는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금 좋은 건 알겠는데 은은 아직 모르겠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기회예요? 사도 돼요? 라는 건데요. 뭐 지금 은 투자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일단 살펴볼 시각이 한 몇 가지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관점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당연히 따져봐야 되겠죠. 은의 가치를요. 먼저 이 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봤을 땐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변동성에 유의해야 된다는 건데요. 은은 금보다 훨씬 더 가격 출렁임이 심하다고 했죠. 금이 5% 움직일 때 은은 15에서 20% 정도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했다가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특히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질 때는 산업적 수요 감소가 전망이 이렇게 좀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은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락할 가능성도 큽니다. 즉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타이밍에 들어가면 실패할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주식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반면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보면 어떠냐라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구조적인 강세 요인이 있죠. 구조적 강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은 금보다 오히려 더 큰 성장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죠. 성장 잠재력 중에 하나가 바로 산업적 수요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반도체 같은 메가 트렌드는 향후 10년에서 20년간 꺼질 수가 없는 힘든 흐름이죠. 그러니까 꺼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든 흐름이다라는 거는 공급적 제약도 하나의 성장 잠재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앞서 설명했듯 은은 부산물 채굴이 많아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도 공급을 쉽게 늘릴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원인, 주식이 올라가는 원인도 똑같죠. 한정된 숫자 안에서 사고 팔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경우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때문에 정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물질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게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바로 가격이 현재 저평가됐다, 싸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금은 비율이 정상적 범위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은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분명 많았습니다. 즉 단기적 조정은 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당해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래저래 상승 확률이 분명히 높다라는 것이 전문가와 세계적 투자자들의 공통된 평가라는 것이죠.
지금 시점에서 은 투자해도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바로 또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는 거고, 하나는 투자자 관점에서 은의 가치를 보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은은 전체 자산 중 일부를 분산 투자 차원에서 담는 것이 효과적이죠. 예를 들어 금은 70%, 은은 30%, 7대3 비율 형태의 귀금속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건데, 이런 포트폴리오는 안정성과 선장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은만 100% 올인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일정 비율을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 좋고,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이 매력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이 분명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은은. 반면 세계적인 억만장자 투자들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들의 관점에서도 한번 은을 봐야 될 텐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 투자자들은 단기 가격 등락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은 10년, 20년 뒤에 큰 흐름을 보고 움직이니까요. 지금 은이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다라는 점, 미래 산업의 필수 금속이라는 점, 요 두 가지 점 때문에 장기 베팅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은에 투자해야 하냐, 해도 되냐라는 질문이 온다면 현실적인 답은 그럴 것 같아요. 단기적 투기는, 은에 투자는 좀 위험하고요.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죠. 분산 투자는 분명히 매력적인 투자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 시장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은 지금 당장 돈 벌자라는 자산이 분명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기회를 미리 좀 담아두자라는 자산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은 단순히 은글을 사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투자 경로가 있습니다. 투자자의 자금 규모, 성향, 보관 편의성에 따라 선택지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런 실물, 은화, 은계, 은바입니다. 실버바죠. 가장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투자 방식이죠. 은에. 실제 은을 보유함으로써 금융 시스템 리스크, 그러니까 증권사 파산이라든지 ETF 부실 등 이런 거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또한 장점은 인플레이션이나 금융위기 상황에서 확실한 안전자산 효과, 손에 쥘 수 있는 실물이라는 심리적 안정감도 있죠. 반면에 보관이 좀 번거롭고요. 보관료, 보험료가 들 수도 있어요. 매매할 때는 스프레드, 그러니까 구매가, 판매가의 차이가 커서 단기 차익에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은 투자는 장기적으로 자산을 지키려는 보수적 투자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은 투자는 바로 ETF일 텐데요. 주식처럼 간편하게 은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 실제 은을 보관하고 있는 ETF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도 손쉽게 투자가 가능하고 거래가 간편해서 유동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운용사 신뢰도에 의존해야 되고 장기 보유 시 관리 수수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 접합 투자자로는 실물을 이렇게 직접 보관하기는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은에 간접적으로 노출되고 싶은 개인이나 기관 투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은 투자 방식으로는 비슷한 선물, 옵션 거래 이런 게 있겠죠. 코맥스 같은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서 소액으로도 큰 포지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큰 수익도 가능하고 가격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은 투자에 대해서. 반대로 큰 수익이 가능하면 큰 손실의 위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기 증거금 관리도 필요한데요. 매우 단점이 번거로운 게 많아요. 이와 같은 투자자들은 단기 트레이닝 경험이 좀 풍부하거나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아주 그냥 단타 고수익들, 고수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을 추구하는 전문 투자자들이 많은 시장이 아마 이런 선물, 옵션, 은 투자 시장일 겁니다. 그리고는 주식 펀드 등의 이런 투자 방식이 있겠죠. 이런 걸로 대표적인 펀드가 뭐가 있을까요? 퍼스트 마제스틱 실버, 팬 아메리칸 실버 등이 있을 텐데, 이외에도 은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은 투자를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되게 당연하죠. 내가 핸드폰에 투자하고 싶으면 핸드폰 관련된 주식을 사고, 내가 시계를 좋아해서 시계 관련된 것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시계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은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은 가격 상승기에 레버리지 효과를 좀 톡톡히 본다는 효과가 있고요. 광산주의 주가는 은 가격보다 더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주식 투자는 일부 기업은 배당금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더 좋은 수익을 보기도 하죠. 이런 광산주, 은과 관련된 주식을 사게 되면요. 반면에 단점이 좀 큰데요. 기업의 경영, 비용 구조, 정치적 리스크, 채굴 국가의 규제 같은 게 있죠. 이런 거에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은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회사 사정에 따라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라는 건데요. 즉 직접적으로 은에 투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을 다루는 기업의 태도와 매출, 경영 방향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로는 적합한 투자자로는 원자재, 자원주 투자에 익숙하고 좀 은 가격의 변동성을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조금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 투자를 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금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따라 좀 선택지가 달라진다라는 건데요. 정리해보면 안정성과 장기 보유를 원하면 실물 은, 그러니까 실버바를 그냥 사시면 되고요. 내가 좀 편리하게 사고 싶다 하면 은 ETF가 좋고, 좀 고위험이지만 고수익을 원한다 하면 선물 옵션, 레버리지 효과와 기업 선정성을 원한다고 하면 은에 대한 은 광산주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금을 영원한 부의 상징으로 생각하지만 정작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은과 같은 조용한 금속일지도 모릅니다.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모든 기술 속에는 은이 숨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은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가격 차트를 넘어서 미래 산업의 밑그림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억만장자들이, 세계 투자자들이 은에 베팅하는 이유는 단순한 수익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세상에서 꼭 필요한 자산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고, 아직 저평가된 그 가치를 먼저 발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투자란 지금 당장의 반짝임보다 내일의 빛을 찾는 과정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은빛을 조금 담아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이 있으면 은도 있어야죠. 그렇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